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게 5주차예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주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5주차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가볍게 한번 살펴볼까요? 체계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언급을 제가 이렇게 체계도 얘기를 자꾸 안 했지만 실은 놔두고 보시면 전체 체계도의 순서예요. 가장 이제 우리가 다루는 첫 번째 주제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요건 투자론이에요. 투자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금융이에요. 금융론.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 고정이자율 저당, 변동이자율 저당, 저당의 상환 방법, 프로젝트 금융, 저당의 유동화, 부동산 금융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 역시 중요한 게 많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투자론, 물론 여기만큼 투자론의 일부가 있긴 해도 지난 것만큼 난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만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바로 금융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금융론은 파트가 두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쪽이 부동산 금융, 뒤쪽이 부동산 증권입니다. 그 부동산 금융 가운데서 앞쪽 파트에서 금융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론에서 끝부분에 있지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금융 중에서도 증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부동산 금융론이 파트가 두 개예요. 그 부동산 금융, 부동산 증권입니다. 이 부동산 증권 부분에서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것에 오늘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테마, 우리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현금 흐름이라는 것, 이게 현금 수지라고 바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현금 흐름이라 하면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현금 유입, 나가는 돈을 현금 유출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 유입이 있고요, 현금 유출이 있는데 유입이 들어오는 돈입니다. 유출은 나가는 돈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의 3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였죠? 취득, 그 다음에 운용, 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운영 혹은 영업. 그 다음 뭐죠? 처분. 잘 하고 계시네요. 자, 투자 3단계입니다. 취득, 운영, 처분, 사고, 굴리고, 팔고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그랬죠? 예상 보유기간이라고 그랬죠. 예상 보유기간입니다. 그 예상 보유기간 동안 이렇게 투자 후 3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현금 유입입니까? 유출입니까? 현금 유출,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죠. 그리고 이게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고, 이게 처분 단계 때 들어오는 현금 유입인 거죠. 이렇게 해서 현금 유입이 있는 거죠. 그럼 유입의 시점과 유출의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돈이 시점이 다르면 그걸 비교할 수 없으니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해야죠. 그럼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 시점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투자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가치를 합니다. 주로. 다 똑같이 미래 가치에서 비교하지 않고 두 개 똑같이 현재 가치 와서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도 1억 원, 이걸 한 번만 투자할 때 1억 원을 한 번만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1억 투자하고 그 다음 연도에 첫 번째 연도에 5천 투자하고 그 다음 연도에 3천 투자하고 그 다음 연도에 2천 투자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1억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가는 돈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가고 있죠. 그럼 최초 시점으로 현재 가치에서 합해야 되고, 현금 유입도 운영도 3년이면 3년 동안 들어올 거고 또 처분할 때 들어올 거니까 이것들도 현재 가치 해서 합해서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금 유입, 앞으로 들어올 돈입니다. 현재 가치에서 합한다. 현재 가치는 할인이죠.
그래서 합한다. 그리고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에서 합한다. 이때 여러분 하나만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현재 가치와 합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는 돈을 일단 다 합해. 현재 가치 하지 않고, 그래서 5천 더하기 3천 더하기 2천 이렇게 시점이 다른데 합해. 그리고 나서 현재 가치 하면 안 되겠죠. 유입도 마찬가지예요. 1년 차 때 들어오고 2년 차 때 들어오고 3년 차 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그냥 단순하게 합한 다음에 현재 가치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를 먼저 해, 각각. 그리고 합해. 그러니까 여러분 현가 합이 맞지? 합계 현재 가치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저거 단순하게 막 외워서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해? 현금 유입의 합계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면 왜 틀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글자 하나 바꿔. 이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가치를 먼저 하고 합하는 거지, 합한 다음에 현재 가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가합입니다. 현가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들어온 돈, 이건 나가는 돈. 들어온 돈 현재 가치 합과 나가는 돈 현재 가치 합을 비교해서 들어온 돈 쪽이 크면, 이쪽이 더 크면 투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해요. 그걸 투자 채택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쪽이 더 커, 이쪽이 더 작아. 그럼 투자할 이유가 없죠. 이래서 이러면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기각해요. 여러분 할인해서 뭐를,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금 흐름을 할인했죠. 그래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에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순현가법,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는 내부승률법. 제가 순순해 이렇게 할 거예요. 순순해. 그럼 앞으로 순순해 하면은 순 뭐죠? 하면 여러분이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승률법 이렇게 해요. 그럼 순순해는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인데 질문합시다.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 저 세 가지 순순해는 취득, 운영, 처분의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OX. O예요. 그래서 얘는 정교해. 장점 정교하다요. 근데 제가 언제나 장점만 있다고 그랬어요?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점은 정교해, 그건 장점이란 말이에요. 정확해, 정교해, 이런 것은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기에 따르는 단점이 뭐냐면 어려워, 복잡해, 이건 단점이에요. 근데 혹시 어림셈법 아세요?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말 그대로 어림잡아 짐작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어림셈법 같은 경우는 일단 처분소득을 안 따져.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운용소득도 첫 해과 한 해과만 따져. 그래서 이런 첫 해, 여기서 첫 해 나오는 수익 중에 첫 해과 한 해 것만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해 한 해 소득만 따져서 하기 때문에 장점 간단하다, 이해하기 쉽다. 언제나 장점에 이해하기 쉽다, 간단하다라고 놓은 거는 단점에 잘 안 맞는다, 허접하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되게 간단하면서 정교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되게 잘 맞고 예측도 정확하게 하면서 되게 간단하다, 이해하기도 쉽다 이런 건 없다고. 근데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는 여러 장 말고 한 장에, 그리고 시험에 다 나오는 걸 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는 조금 하면서 답은 다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신에게 할 얘기.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좋은 결과도 얻으려면 차근차근 노력하셔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하셔야 돼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냥 누워 있다가 갑자기 부자 되고 싶지. 누워 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통장에 막 돈이 쌓이고, 간혹가다 그런 것들이 막 인스타도 나타나고, 노력 하지 않고 이렇게 밥 먹고 오다 오면 돈이 쌓이고 막 그런 게 있다고 막 말해줘요. 막 그러면서 그 해볼래? 그래. 막 솔깃해. 그래갖고 막 거기서 제 비밀번호 다 알려줘, 계좌랑. 그러는 순간 그 다음에는 그죠? 그분이 참 이제 그분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의 장점에 정교하다, 논리적이다, 정확하다 나오면 단점에는 좀 어렵다, 복잡하다가 단점으로 나오고 장점에 이해하기 쉽다, 간단하다 이렇게 나오면 단점에는 그래서 잘 안 맞는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다. 그죠? 어림셈법 장점. 간단하다, 이해하기 쉽다, 단점. 잘 안 맞다, 정확하지 않다. 할인 현금 흐름 문서법의 장점. 정확하고 정교하다, 단점. 복잡하다, 좀 어렵다. 뭔 말인지 아셨죠? 보여,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딱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할 건데 제가 제일 첫 번째 뭐 할 것 같아? 그렇죠, 순형값법 할 것 같아. 두 번째는 뭐 할 것 같아? 그렇죠, 세 번째 뭐 할 것 같아? 오, 잘하셨어요. 그게 체계도야, 개론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개론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비근의 내로 개론과 어떤 특정 과목, 예를 들면 중개사법을 나란히 놓고 기초과정을 제쳐놓고 나면 나중에 지나서 여러분 중개사법이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중개사법은 훨씬 더 많이 암기했잖아. 그렇죠? 많이 암기한 게 오래 남아 있어요, 개론보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코스를 지났습니다. 세 번째 코스를 지났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답을 찍을 수 있는 건 개론입니다. 왜? 원리를 이해했잖아. 그러니까 개론은 자연스럽게 이게 답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럼 간혹 가다 보면은 막 급해갖고 답을 찍었는데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 실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찍었는데 틀리는 사람은 그건 뭐야? 실력도 아니고 그 사람 뭐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찍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현재 가치하고 합하고 현재 가치가 먼저랬지, 그런 원리를 여러분 터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갈 거예요. 순형값법부터. 근데요, 이게 순형값법부터 갈 건데 제가 어림셈법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비교해서 한 해 것만 따진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어림셈법. 근데 취득, 운영, 처분의 모든 과정의 현금 흐름을 모두 고려한다는 뭐라 그랬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내용들을 딱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앞으로 이제 더 갈 거예요. 자, 그럼 순형가법부터 가자고요. 순형가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수년제 가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수년제 가치의 줄임말인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A 빼기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읽을 때 순자를 일단 붙여. 순자를 붙이고 앞에 걸 이렇게 쓴다고. 앞에 걸. 순 A 이렇게 써요. 빼기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A하고 B하고 비교할 때 중요한 걸 A 쪽에 쓰게, B 쪽에 쓰게? 앞에다 써.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앞쪽에. 분수는 중요한 게 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걸 앞에 쓰고 그리고 읽을 때 순하고 앞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년제 가치는 뭐에서 뭘 뺀 거냐면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뺀 거예요. 현가에서 현가를 뺀 거라고. 근데 앞에 게 중요한 현가야. 뒤에 있는 거보다. 그러면 뭐하고 뭐를 비교할 거냐면 들어오는 유입과 유출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할 거라고. 자, 그러면 합자도 붙여볼게요. 유입의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유출의 현값 중에서 어느 게 앞에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금, 유입의 현값이 앞에 있어 이렇게. 그리고 빼기야.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건 저거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수익성 지수도 외워야 되고, 내부 수익률도 외워야 되고. 그러면 개론의 공식이 20개쯤 되나요? 아닐? 공 하나 더 붙여야 될걸?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를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이, 나 개론 너무 어렵고 포기할래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신 분은 공식이 별로 없어.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수년가는 이렇게 현가에서 현가를 뺀 거다. 아셨죠? 그럼 질문합시다. 이 둘이 똑같으면 숫자가 뭐게? 0이요. 그래서 빼기는
숫자 크기를 0과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 비교할 때 빼기는 앞에 것과 뒤에 게 똑같으면 0이니까. 근데 0보다 크다는 말은 앞에 있는 유입이 크다는 얘기야, 뒤에 있는 유출이 크다는 얘기야. 유입이 크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채택. 근데 0보다 작으면 뒤에 있는 유출이 크니까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순영가법은 뭐냐? 이런 순영가를 0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순영가를 말로 표현하면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거예요. 그리고 투자 결정할 때는 순영가를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유입이 크다는 뜻이니까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유출이 크다는 뜻이니까 기각한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외우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건 0과 비교하고 어떤 건 1과 비교하고 어떤 거는 뭐하고 비교하고 너무 헷갈려요.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나도 못 하신 분이에요. 헛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봤자 나중에 시험지를 딱 줘서 긴 문장으로 주면 거의 대부분 한글을 못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풀겠어가 아니라 이 자체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쉽게 됐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글자 읽는 훈련이 덜 됐으면 기초서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들이 축적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고 그럼 그때부터 제 설명을 또 듣고 읽고 또 읽혀지지 않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축적돼서 실력이 쌓여요. A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도 알아야 되고 배경으로 기초 지식으로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 때 A를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해 다른 어떤 일을 하셔. 그러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알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남들이 말할 때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네? 그럼 몰라. 그러면 이게 딱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리학의 어떤 이론이라 합시다. 그럼 나는 물리학하고는 아예 담을 쌌어.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진짜 유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학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막 이야기를 해. 그 와닿겠냐고 거기다가 막 수식 써가면서 하면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기초 과정에서 개론해서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또 기초 과정에서 요거는 민법 시간에 듣고 이거는 공법 시간에 듣고 또 이거는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에서 또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배경 지식들이 쌓여서 다음번에 제가 A를 이야기할 때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빼기 이 개념을 딱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수익성 지수. 그러면 숫자 붙은 건 빼기지만 지수, 그 원료 지수도 아시다시피 분수로 된 개념이었던 것처럼 수익성 지수도 분수로 된 개념이에요. 무슨 지수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분수로 된 개념인데 분수는 분자에 중요한 걸 쓴다 그랬지.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 두 개를 비교해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순수인데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 분수니까 분자에다 뭘 쓸 거냐고요. 현금 유입의 현값. 그래서 말을 딱 자르지 말고 온전하게 다 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공부할 때는 들이셔야 돼. 배운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는 공부하고는 안 통해요. 그런 분은 공부하시면 안 돼. 높은 자리에 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중에서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런데 공중에서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배운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는 아무런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나는 배우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법명을 여러분 공법의 첫 번째 법명 말하면 줄여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자꾸 국토교통부 장관 기니까 국장 그런다고. 7월 달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다고. 어느 부서의 국장인가요? 이렇게.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들은 자꾸 말하시는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 분자에 뭘 쓴다고? 잘하셨습니다. 분모에 뭘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익성 지수야. 그리고 이 수익성 지수 분자 분모 크기가 똑같으면 뭐라고 숫자? 1.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하는 거지. 그리고 말로 할 때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으로 나눈 값. 그게 수익성 지수지. 그럼 1보다 크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뜻이죠? 아니 이렇게 잘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현금 유입의 현값. 그래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현금 유입의 현값이 더 크다는 뜻이죠. 현금 유출의 현값보다. 그럼 투자 채택입니까? 기각입니까? 채택입니다.
1보다 작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얘기죠? 현금 유출의 현값이 크다는 뜻이죠. 여러분 귀로 듣고 끄덕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셔야 돼. 제 말을 여러분의 귀로 듣는 거하고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귀로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뜻? 현금 유출의 현값이 크다는 뜻.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기각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렇게 원료지수처럼 분수로 된 개념은 숫자 크기 비교할 때 1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걸 또 온전하게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분수로 된 건 1과 비교한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분수로 한 건 1과 비교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저는 분수로 된 걸 무조건 1과 비교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강의한 거 끝나고 돌려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분수로 된 건 1과 비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뭐를 말할 때 제가 1과 비교한다 그러죠? 분수로 된 것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분자와 분모의 크기를 비교할 땐 1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분수로 된 것의 방향 비교할 때가 있어. 자, A분의 B야. A분의 B거든요? 개념이. 근데 제가 아까 A가 크냐 B가 크냐 같으냐 그럼 뭐와 비교한다고? 1과 비교한다고. 1과. 아셨어요? 크기 비교할 때는. 그런데 A가 증가할 때 B도 증가한대. 여러분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여러분 같은 방향을 양이라 그래 음이라 그래? 같은 방향은 양으로 표시하거든. 근데 얘가 증가할 때 감소한대. 그럼 같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면 음으로 표시한대. 양은 뭐보다 큰 걸 양이라 그래요. 0보다 큰 거. 음은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분수로 된 것에 방향 비교할 때는 뭐하고 비교한다?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아셔야 된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무슨 겁나게 무슨 공부의 학문의 이론인 거냐? 부동산 학개론의 어떤 이론인 거냐? 아니라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니까. 초등학교 때 배워요. 진짜라니까요.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수로 된 것의 분자와 분모의 크기 비교는 숫자 1과 비교하고 이렇게 방향 비교는 0과 비교한다. 그래서 양은 같은 방향, 음은 반대 방향. 나중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 그러면 이 두 재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득이고 여기는 수요량이라면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니까 정상재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교차 탄력성에서 이게 X 가격이고 이게 Y 수요다. 이게 A 가격이고 이게 B 수요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양 그러면 A 가격이 비싸지니까 A 안 사고 B 산다. 둘은 대체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분수로 된 개념은 무조건 다 1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분수로 된 것의 크기 비교는 1과 비교하고 방향 비교는 0과 비교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반복한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넣었다가 다시 또 잊어버렸다가 넣었다가 잊어버렸다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방금 제가 글 쓰는 거야. 그런데 쓰다가 놓쳤네. 그래서 뭐예요? 분수로 된 건 1과 비교한다. 이래놨나? 그래놓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킹해 주시고 제가 또 할게요. 이 얘기 또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게 뭐였죠? 순순의 내부 수익률 법.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 뭐냐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여쭤봅시다. 수익률이면 여러분 단위가 뭐예요? 퍼센트예요. 수익률은 단위가 퍼센트잖아요. 끝이 율이 끝나는 건 퍼센트예요. 곱하기 100 해야 하네요? 해요. 그리고 수익률이잖아. 그럼 수익률은 분모가 뭐예요? 언제나 제가 투자론 시작할 때 투입과 산출 얘기했어요. 자, 분모가 뭐죠? 투입. 분자가 뭐죠? 산출. 투입 뭐예요? 아니. 투입으로 뭐가 들어가냐고. 우리 수익률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출제자고 여러분이 문제 푸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가 뭘 물었냐면 수익률을 이렇게 물어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기를 여기는 투입이고 산출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 그리고 참고로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 율자 붙인다. 그럼 분자는 뭐야? 수익이고 이게 산출이네. 그럼 여기 뭐겠냐? 그 말이야. 투입으로. 그러니까 투입으로 뭐냐? 투자액이지. 투자액이라니까. 그리고 곱하기 100이라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수익률이 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기를 아무런 말 없이 수익률 그러면 다 무슨 수익률이라 그랬어? 아무런 말 없이 수익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대 수익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 투자액도 말이죠. 아무런 표현 없으면 총 투자액이야.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내부 수익률이야. 왜 내부 수익률일까 볼까요? 자, 1억을 투자했대. 그런데 1년 후에 얼마 예상하냐면 1억 1천 예상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순수익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은 얼마예요? 10%지. 10%.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억했던 거 아세요? 그리고 은행에 넣으면 4% 준다 그랬고. 아시죠? 4%. 그럼 이거는 무슨 수익률이고? 그렇죠. 요구 수익률. 이건 포기하는 수익이니까 요구 수익률이고. 이건 뭐죠? 기대 수익률이고.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은 알고 보니까 지금 투자한 돈과 예상 수익 사이 내부에서 구했잖아.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지. 아,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우리 뭐로 기억하자? 내부 수익률로 기억하자. 근데 이게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저렇게 1년 것만 있을까? 2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년 것도 있고 3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것도 있고 그랬을 때 내부 수익률을 구하면 이야기가 좀 심각해져요. 2년 거는 2차 방정식이 돼. 3년 거는 3차 방정식이 되고. 질문합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와요. 제가 말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넘어서는 것들은 안 나온다고. 중학교 1학년 거의 초입 정도. 딱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초등학교 걸로 분리하기는 조금 뭐하고 그렇다고 중학교 걸로 말하기도 좀 뭐하고 그런 것까지 나와. 그럼 완전히 중학교 1학년 것도 잘 안 나와요. 그 중학교 2학년 것 나오는 건 그거는 진짜 범죄야. 3학년 것 내면 진짜 그거는 출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고등학교 거는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거의 기본적인 산수의 수학 기본 바탕이고 그리고 그 원리만 여러분이 아시면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뭐라고 하냐면 계산 문제도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의 점수가 아주 고득점 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는 뭐 90 몇 점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면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너무너무 잘했어. 이야,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몇 점만 맞으면 돼? 60점 넘어서 65점만 맞으면 돼. 그럼 그냥 마음 편하죠. 개론 65점, 민법 65점, 2차도 65점 그냥 쫙 그냥 수석이야 수석.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내부 수익률은 그냥 수익률이에요. 뭐라고요?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하냐면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기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했지? 그렇죠. 그렇듯이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할까? 요거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내부 수익률은 의미가 뭐냐? 현금 유입의 현값. 갈게요. 제가 방금 지웠습니다. 여기다가 지우지 말걸. 제가 아까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1억 그리고 1억 1천 기억나시죠? 요거 얼마라고? 10%. 요것과 요거 사이에서 구한 거라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내부 수익률이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렇게 하면 수익률 내지는 이자율 이런 개념이고 미래 가치한 그런 개념이면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지? 자 이렇게 하면 할증률 개념이고 이건 뭐라 그러지? 할인율 개념이지. 그리고 원리가 똑같은데 부르는 말만 다르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미래 가치는 할증 개념이고 이렇게 하면 현재 가치는 할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 가치는 제가 곱하기라고 그랬어요. 나누기라고 그랬어요. 나누기라고 그랬죠. 그럼 좀 더 정교하게 나누기를 제가 할 건데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다 배울 건데 자, 좀 정교하게 이렇게 나누기 할 거예요. 나누기가 분수죠. 그래서 분자값을 분모값으로 나누는 거잖아. 일은 왜 쓰게? 일은 왜 쓰게? 제가 일은 왜 쓴다 그랬어요? 1년이기 때문에? 원금 때문에 그러라고 그랬죠. 원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화폐의식가치 계산할 때 원금 때문에 쓴다 그랬잖아요. 아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여기다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네모를 딱 썼다 합시다. 그리고 양쪽을 같게 만든다 합시다.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게? 예, 10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11이라고? 0.1이 들어가는 거예요. 0.1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 0.1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센트로 몇 퍼센트게? 10%.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뭐야?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든 할인율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세 가지 순순에는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쟤를 빼기로 한 건 뭐고? 순현가법. 나누기로 한 건 수익성 지수법이고, 그리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고. 그럼 이 둘이 같으면 순현가는 뭐가 되게? 저 둘이 같으면 순현가는 0이죠. 따라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지.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되게? 둘이 같으면 1로 만든 할인율이지. 그래서 시험에 낼 때 어떤 때는 첫 해가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게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내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어떤 때는 이 둘을 같이 넣어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들며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그 다음 얘는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데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하겠죠. 됐나요? 자, 정리할게요.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뭐와 비교하죠? 0과 비교하죠.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뭐와 비교하죠? 1과 비교하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뭐와 비교하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 그러니까 연상을 하십시오. 순현가법 빼기니까 0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분수니까 크기 비교할 때 1과 비교하고 내부 수익률은 추익률이잖아. 그러니까 수익률과 비교해야지.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고 걔가 기대 수익률이니까. 그렇게 연상을 하시고 머릿속에 넣고 잊어버리고 다시 또 넣고 잊어버리고 이 과정을 좀 많이 반복하셔야 된다고. 반복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건 없나요? 그건 여러분이 연구해보라고. 그게 가능한지.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시고 계속 입력하고 잊어버리고를 반복하시다 보면 이게 장기 기억화 된다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세 가지는 뭐라고? 순순해.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순순의 세 가지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다 고려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앞으로 시험 때까지 4개 얘기할 거거든. 벌써 3개 끝났잖아. 3개 끝났잖아. 그럼 제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4가지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게 순순의 현 이렇게 할 거라고. 그 현은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 현가의 줄임말이에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나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다고 현가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차근차근 다 과정들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잘 풀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잘 풀지는 못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또 갈게요. 이제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금융론의 경우는 진짜 출제가 변화무쌍한 파트예요. 근데 34회 시험에는 되게 조금 나왔어요. 3문제 나왔어요. 근데 가장 기록적으로 많이 나온 회차에는 몇 문제 나왔냐면요. 9문제 나왔어요. 근데 가장 적게 나온 게 3문제 나온 거야. 보통은 몇 문제 나오는데 5문제 나와요. 5문제는 보통 나오는데 보통 다른 파트는 5문제 나오면 5, 6, 뭐 적게 나와도 4개에서 6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 정도의 변화폭인데 유독 변화폭이 큰 파트가 금융입니다. 많이 나올 때 뒤있다. 많이 나와서 9문제. 적게 나올 때 심지어 3문제까지도 변화폭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용어 정리가 안 되면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를 자세히 풀어 말하면 뭔 글인지 뭔 나라의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저는 말하죠. 한글이에요. 이렇게. 그걸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용어 기초 개념부터 시작할게요. 차근차근 갈게요. 우선 금융이란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저게 뭐의 줄임말이게요? 여러분 금융은 4글자를 줄인 4글자를 2글자로 줄인 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게요? 자금 융통을 줄인 말이에요. 이렇게 금융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걸 풀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돈 끌어오는 거 뭐라고요? 돈 끌어오는 거 다시요. 돈 끌어오는 거 그게 금융이야. 돈 끌어오는 거. 자, 그럼 돈 끌어오는 거 시험에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딱 봐도 무식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돈 끌어오는 걸 시험에 나오는 말로 말해야지. 그게 뭐냐면
자금 조달 행위 이렇게 말해요. 돈 끌어오는 게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행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끌어오는 비용이 뭘까? 그러니까 돈 끌어오는 비용이 뭐냐고. 돈 끌어오는데 들어가는 돈, 비용. 그게 뭐냐고. 돈을 끌어오는데 비용이 든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 이자야. 이자. 그래서 이자는 자금 조달 비용이야. 그럼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걸까 감소한 걸까? 그 증가한 거예요. 이자율이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으로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뭔 말인지 알아봐야 돼요. 근데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왜 증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리는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자금 조달 행위다. 돈 끌어오는 거다. 그럼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돈 끌어오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돈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다. 또는 부동산과 연계된 자금 흐름을 총칭하는 말이다. 근데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앞에서 공부를 차겠지만 크게 둘로 나눠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두 개만 말해봐요.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금융은 주택 금융과 토지 금융으로 구분해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진짜 좀 어려운 거니까 잘 들어보고 답해 보세요. 조금 어려워. 주택과 관련해서 돈 끌어오는 게 뭐게? 주택 금융이야. 그럼 토지와 관련해서 돈 끌어오는 건 뭐게? 토지 금융이야.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착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방금 주택과 관련해서 돈 끌어오는 게 주택 금융이고 토지와 관련해서 돈 끌어오는 게 토지 금융인데 우리 시험에는 얘는 안 나와. 얘만 나와. 그럼 뭐가 주가 되게? 주택 금융이 주가 돼. 요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그리고 이거는 보통 투기와도 연관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내. 이것만 됩니다. 그럼 주택 금융의 특징을 말해 볼게요. 집 있는 사람이 또 집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집 없는 사람이 집 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인데 돈이 별로 없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붙입니다. 무주택, 서민 이렇게. 그거 금융위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무주택, 서민. 무주택, 담보 없음, 서민, 돈도 없음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무주택 서민은 지금 이제 집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복지는 주거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려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줄 때 장기로 빌려줘야 될까 단기로 빌려줘야 될까? 장기로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장기로. 그다음에 금리는 높이 할까 낮게 할까? 그래서 장기의 절이입니다. 그럼 앞으로 장기란 말은 융자 기간은 길게, 그리고 절이란 말은 대출 금리는 낮게 그런 뜻입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는 분 말아요. 저리 가라가 이런 뜻 아니에요, 아셨죠? 장기로 저리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융자 기간이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학원에서 와가지고 좀 친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면이 있는데 그 어떤 옆에 친해진 분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래. 카드도 없고 그냥 옷을 바꿔 입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 미안해, 10,000원만 빌려줘. 내가 내일 줄게.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있죠. 10,000원 정도 내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원 계속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쭈뼛쭈뼛 말하면서 나 10,000원만 빌려줘. 석 달 후에 줄게. 그러면 이거 좀 그래, 그죠? 석 달 후에 까먹을 예정이죠. 그죠? 근데 돈 준 사람은 잘 안 까먹어. 근데 빌려간 사람이 까먹어. 그러면 그거 달라고 못 한다고. 계속 그때 친하면 달라고 못 해. 근데 100,000원쯤 되면 야, 너 그건 까먹었냐?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치사하게 10,000원 가지고 그것도 3개월 동안 지나면서 좀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나 봐. 그런데 말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빌려주지 않고 단기로 빌려주려고 하겠지. 금융기관도. 무주택 서민인 갑돌이가 돈 빌려갈 때 장기로 빌려주고 싶어, 단기로 빌려주고 싶어? 단기로 빌려주고 싶은데 장기로 빌려주래요. 누가? 금융당국에서 그래요. 누가요? 네, 금융당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금융당국은 뭘 말하는 건데?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당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보통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라든가 기준들을 설정하는 곳은 금융위원회고요. 그러한 기준들을 잘 지키는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감독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다 싸잡아서 금융당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금융위원회만 2번 시험에 나왔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정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부의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이런 금융기관들, 일반 은행과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금융기관이잖아.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서의 영업을 계속하려면 일반 서민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저 장기로 빌려주는 것도 좀 취급해. 모두 다 장기로 빌려주라는 게 아니고 저렇게 복지금융적 성격이 갖고 있는 주택금융, 무주택 서민이 집 사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로 빌려줘. 근데 장기로 빌려주면 위험하잖아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인데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거기다 적용하는 금리를 좀 높이 하고 싶어. 그래서 이자를 위험할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이 하고 싶은데 이자율은 낮게 하래요. 장기로 하고 그러면서 저리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싫은데요? 그럼 넌 은행 하지 마. 너는 금융기관 하지 마. 너는 금융기관이 지금부터 아니야. 하고 여기서 말한다고. 그리고 너는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앞으로 금융업 하지 마. 하고 허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금융당국에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 정부의 방향 방침이잖아요. 그런 방침들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장기 저리로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돈 빌리는 사람한테는 무진장 혜택이죠. 복지 금융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특수금융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까요? 또 우리 시험에 주택금융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는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주택금융은 주택과 관련해 돈 끌어오는 거, 집을 사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집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도 주택금융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잠깐 받아주세요. 제가 금융기관 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은행, A란 은행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A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럼 현금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뭐가 가게? 이쪽으로 뭐가 가냐면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지만 저당권이 간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는 게 원금 이자 받을 수 있는 권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이 두 가지가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저당권만 설정된다고 그냥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대출자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대출자라는 말은 A은행을 가리키는 말이게요? 갑을 가리키는 말이게요? A은행입니다. 여러분 얘를 대출자라 그러는 거예요. 얘를 대출자라고 하면 큰일 나.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차입자예요. 근데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를 검색하잖아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간혹가다 기자들이 뉴스를 보면 기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대출 금리가 오름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이분은 기자인데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사람으로 대출자를 이 사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돈 빌려간 사람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자인데 그리고 네이버인데 잘못돼 있다니까 진짜. 그러면 경제부 기자는요 제대로 씁니다. 대출자, 차입자. 그리고 교과서는요 대출자, 차입자.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출자, 차입자.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 표현을 쓰셔야 되고 우리가 기억을 하실 때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집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누구예요? 임대인입니다. 그 집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쪽은 대자를 붙입니다. 빌려주는 쪽은 이렇게, 빌리는 쪽은 차자를 붙입니다. 빌려주는 쪽은 대자가 붙습니다. 빌리는 쪽은 차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출자, 차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출제자 가운데서 좀 배려심이 있는 출제자가 있습니다. 시험 보는 분들이 이런 단어 가지고 혼동하면 안 되지. 그래서 대출기관 이렇게 바꿔서 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가물에 콩 나듯 한 분입니다. 10번 내면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다 나머지는 어떻게 내? 대출자, 차입자 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근데 민법에서는 저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법입니다. 아예 민법 자체는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쭉 민법의 족부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일본 용어가 너무 많아요. 얘를 뭐라고 한다? 얘는 저당권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얘는 저당권자, 얘는 저당권 설정자. 이거 헷갈리시면 민법의 기초도 안 되는 겁니다. 민법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쓰는 일상적인 용어는 대출자, 차입자입니까?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일상에서 그런 말 쓴다고? 일상에서 이런 말을 써요? 저 길 지나가는 분들이 이런 말 쓴다고? 여러분 강의 오기 전에 이런 말 써서 원래 평소에 썼다고? 그리고 구분도 잘했고? 일상에서 이런 말 써요, 여러분. 이런 말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일상에서 민법에 쓰는 말들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아셨죠? 일상에서 민법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법을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언어로 바꿔서 개정을 해서 편하게 국민들이 좀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냥 찾아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돌아와서 여하튼 개론에서는 이 말을 쓴다. 그런데 두 개 다 써도 된다. 근데 민법에서는 꼭 파란색만 써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집 사기 위해 돈 빌릴 수도 있지만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돈 빌릴 수도 있죠.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택 소비자라고 그래요. 집을 지어서 공급하라는 사람은 주택 건설업자고. 그럼 집 사기 위해 돈 빌리는 금은 주택 금융 중에서 거기다가 두 글자를 집어넣어 소비라고. 그럼 주택 무슨 금융이요? 소비 금융. 그리고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금융 사이에다가 개발이란 말을 집어넣어. 그럼 주택 개발 금융. 주택 개발 금융은 얘는 소비자 금융이면 얘는 공급자 금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택 소비 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집 살려고 돈 빌리는 저당대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돈 빌리는 얘는 건축대부. 이렇게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여러분 아까 돈 끌어오는 게 금융이랬죠. 그 돈을 끌어오는 것, 다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내 거 파는 방법, 두 번째는 빌리는 방법. 일단 두 개를 먼저 아셔야 돼. 세 번째 또 있지만 그건 이제 기본 강의 때 하기로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 거 파는 방법이 뭐냐면 지분금융이에요.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주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식에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내 거가 표시돼요. 내 거. 그 내 거에 뭐냐면 지분권이에요. 내 권리. 그래서 여러분 주주라는 사람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는데 삼성전자의 그 산 만큼 뭐가 된다?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그 비율만큼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런 걸 배당이라 그래.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분권 팔아서 자기 자본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이에요. 그 대신 빌리는 거. 그럼 여러분 빌릴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빌리면서 뭘 써주잖아. 그게 뭐예요? 차용증 또는 차용증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돈 빌리면서 뭘 써주는 건 차용증이라 해요? 그건 차용증서를 안 그래. 그런 건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 줄여서 사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채 쓴다는 말 그거 아니에요? 한문이 달라. 그래서 사채, 회사채를 발행하는 채권. 정부가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는 뭐예요? 국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불러? 채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주식 발행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삼성전자는 배우지 않고 대신 삼성전자처럼 주식시장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증권시장에서 얘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금융이요? 지분금융. 그러면 여러분 저당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거나 아니면 저렇게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바로 부채금융인데 저당금융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담보금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저당금융과 담보금융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에서 저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말해봐요. 여러분 이거 모기지라고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 모를테지라고 읽던데 모를테지, 알테지 그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 모기지. 자, 그런데 이 모기지는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대출자를 뭐라고 했고 저당권자, 차입자를 뭐라고 했다? 네, 저당권 설정자라 했다.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 금융의 용어와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로 최초로 1억 원을 대출받았어. 그때 1억 원을 뭐라고 한다? 융자원금. 융자원금은 최초로 융자받은 금액입니다. 융자원금을 갚도록 부여된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융자기간 혹은 상환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융자를 이렇게 갚아가는 겁니다. 융자를 갚아가는 걸 융자상환이라고 합니다. 융자를 상환할 때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즉 다시 말하면 융자 기간이 길수록 매번 갚는 것의 금액이 클까 작을까? 적죠. 3개월 무이자보다 6개월 무이자가 부담이 작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상환 기간이 길수록 매기의 상환금은 적어집니다. 어느 순박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남의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길면 마음이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나요? 순박한 청년 맞죠? 23살 청년입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회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돈 빌렸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하는 충분히 순박한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아무래도 기간을 길게 가질수록 부담이 적다. 그 다음 여러분 갖고 남은 돈을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투자론에서 못 갚은 거 아직? 미상환 저당잔금.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랬죠? 저당잔금. 다른 말로 대출잔액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갚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융자란 말이 붙어서 이렇게 용어로 썼는데 얘만 융자자가 없네? 아니 원래 융자자가 있었거든요. 저게 일본식 다 용어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뭐였냐면 융자잔고였었습니다. 여러분 잔고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통장에 잔고 이런 말 하죠? 전형적인 일본식 용어입니다. 잔고. 지금도 잔고증명서 이런 말 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국어와 관련된 연구기관, 국어교육원이나 뭐 이런 데서 말이죠. 예?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본식 용어니까 좀 쓰지 말자.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게 대출잔액, 저당잔금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고 시험에도 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뭐하고 뭐를 더한 거게? 원금 더하기 이자. 그게 원리금입니다. 그 원금과 이자 이거 투자론에서 뭐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투자론에서 많이 부르는 말은 뭐고? 부채 서비스액이고 금융론에서 많이 부르는 말은 뭐다?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두 개 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어와 관련해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이자율과 똑같은 말이 뭐게요? 여러분 이자율과 똑같은 말이 금리야. 금리와 이자율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돈에 대한 사용 대가. 일정 기간 동안 돈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게 바로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돈의 사용 대가라서 금리와의 관계에서 보면 돈을 빌렸어. 그럼 빌린 돈 원금분의 이자 곱하기 100 하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게 금리입니다. 자, 금리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분모가 빌린 돈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이자입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원금에 비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자 계산할 때도 이자율이 나오면 이자율이 5%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게 빌린 돈입니다. 그리고 금리 이자율이 5%입니다. 5%는 소수로 얼마죠? 0.05입니다. 0.5가 아니고 0.05입니다. 5%. 그러면 곱해주면 얼마죠? 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뭐죠? 이자. 이게 이자. 이게 뭐죠? 이자율입니다. 5%. 이자율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자를 계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우리가 말하죠? 예금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말하죠? 대출. 그러니까 앞으로 예금 대출 이렇게 쓸 겁니다. 돈을 앞으로 은행에 돈 넣고 은행에 돈 빌리고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금과 대출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예금일까요? 대출일까요?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대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금리가 붙겠지. 그럼 여기 무슨 금리? 예금 금리. 여기는 무슨 금리? 대출 금리. 이렇게. 그러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자율은 금리는 뭘까요? 당연히 거의 대부분 우리는 대출 금리만 나옵니다.
예금 금리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 시험에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다시 봐서 어느 게 높게요?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여기가 2%,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라 그러면 예대 마진이 몇 %게? 1%는 예 마진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4%면 예대 마진은 2%가 됩니다. 얘가 2%, 얘가 5%면 3%가 됩니다. 얘가 2%, 6%면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분내하고 그렇지만 여하튼 마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말입니다. 저 대출 금리에 관한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냐면 이렇게 돈을 빌렸습니다.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율 해서 이자를 구하는데 언제나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요? 최초로 돈을 빌리면 이게 융자 원금인 동시에 대출 잔액입니다. 하나도 안 갚으면 최초 값은 융자 원금과 대출 잔액이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1억 원 대출 받았고 1,0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럼 대출 잔액이 얼마게? 9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이자율 5%라고 합시다. 0.0. 그러면 얼마냐면 4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자율이 5%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여러분 융자기간 동안 변함이 없으면 그걸 고정금리라고 말합니다. 고정이자율 저당이죠. 이 고정이자율 저당인데도 보십시오. 이자가 줄지. 그럼 뭐 때문이다? 융자원금을 갚아서 대출잔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잔액이 줄면 뭐가 준다? 이자가 줍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여러분 혹시 기준금리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뉴스 어디에서?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올 때 주로 그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기관이 어디예요? 한국은행. 그거 잘 들으신 거예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하거든요. 여러분이 돈 가지고 한국은행에 저금할 수 있어 없어요? 저축할 수 없죠. 왜요?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그걸 높인다. 그럼 기준금리를 높인다. 2%인 걸 3%로 높인다. 그러면 은행은 2%로 빌려오던 걸 3%로 빌려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대출하진 않아요. 그렇단 얘기지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예금에 의존해요. 예금에 의존해요. 근데 예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예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우리 예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뭐를 주냐면 예금 통장을 줍니다. 그럼 은행에 여러분 예금 통장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의 성함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여러분 성함이 써 있어요. 유기명이게요, 무기명이게요? 유기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양도할 수 있게 없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기명으로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예금인데 무기명이고 양도할 수 있는 거. 이름 안 써 있어. 양도할 수도 있어. 그게 뭐게요?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통 뭐라 부르죠? C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CD 금리입니다. 그게 2%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걸 팔아서 2%로 자금을 조달한 거라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저 CD 금리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양도성 예금증서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2%로 조달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마진이야. 그럼 2%로 조달을 했고 마진 1%를 붙이면 대출금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준금리 역할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코픽스는 뭐의 줄임말인가 하냐면 요것들의 줄임말인데요. 은행연합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행들 대부분 다 소속돼 있어요. 그 은행연합회에 국내 8개 은행들로부터 예금 상품의 금리 정보 있죠. 각 예금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의 금리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금리 평균을 낸 거. 그걸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표해요. 15일 기준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공휴일이면 16일 날 혹은 17일 날 발표하는데 기준은 15일 기준으로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예요. 그것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코픽스라고 해서 발표해요. 원래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대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은 2개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거나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거나 하라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이거였는데 지금은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쪽 쪽으로. 이걸 선택하면 따라붙는 가상금리가 다르고
이걸 선택하면 따라붙는 가상금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CD금리나 코픽스가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금리 평균 낸 거다. 그리고 이거는 갑이 은행에 가도 을이 가도 코픽스를 선택한다면 갑과 을이 친구일 때 1억 빌릴 때 두 사람의 코픽스가 적용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 물론 이것과 이거는 다른데 같은 사람이 자 갑과 을이 같은 CD를 선택하거나 코픽스를 선택하면 둘이 똑같이 적용된다. 근데 가상금리는 달라요.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건 차입자에 따라 달리 적용돼요. 갑하고 을하고 똑같이 1억을 빌렸는데 기준금리는 코픽스를 했어요. 똑같아. 근데 가상금리는 갑은 직장도 다 누구나 아는 직장이고 기업이 그리고 연체한 적도 없어. 근데 을은 그런 회사도 있나요? 은행이 말하기를 여기 안 잡히는데요. 그런 회사는. 그리고 과거에 돈 빌려가서 연체한 적이 몇 번 있으시네요. 그럼 두 사람이 적용되는 가상금리가 달라요. 그래서 차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약정에 정해지고 융자 기간 동안 별일이 없으면 고정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의 신용도가 그 안에 좋아질 일은 별로 없다. 물론 요즘에는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징빙서로 떼어다가 은행에 제출한 다음에 나 이렇게 신용 상태가 좋아졌으니 금리를 좀 깎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금리가 이 부분에서 낮아지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이렇다.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고정된다면 보통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건 뭐 때문이요? 그리고 기준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초 용어로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쉬었다가요. 고정 이자율 저당과 변동 이자율 저당 이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쉬었다 하시죠.